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올해 강의는 중국에 관련된 강의였죠.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 중국에 관련된 강의 테마는 네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사상사, 또 하나는 중국의 사상사로서는, 중국의 고유 사상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어서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 사상이 도입이 되는데,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서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잘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덩샤오핑에 의해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되는데, 이거 한 테마로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중국이 굉장히 부유하게 되어서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 테마였죠. 그런데 오늘은 아직도 중국 사상사 다섯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전번까지 중국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의 철학의 시작은 노자와 공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장자에 의해서 발전되고 공자는 맹자에서 발전됐으며, 이것이 전국시대에 순자가 좌장, 즉 제주로 돼 가지고 여기에 직학궁에서 항로학으로 모든 제자백과 사상을 집대성하게 되는데, 이 항로학은 도가 중심의 학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의 그 중심 철학 사상은 도가였습니다. 노자의 도가 사상이었고요. 이 노자의 도가 사상의 한 부류로 법가가 생겨나는데, 이 법가에 의해서 진나라가 통일하게 됐습니다. 자, 통일해서 15년 만에 진나라가 망하고 황과 유방의 전쟁에 의해서 한나라가 성립이 됐습니다. 한나라가 성립이 됐을 때 지금까지 500년 동안 밤낮으로 전쟁했으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돈도 없고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 이전 6대 경제까지는 무위의 정치, 정부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무위의 정치, 즉 도가에 의한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나라 문제 경제 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됐어요. 부강하게 되면서 무제가 등장해서 동중서의 유학을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 무제는 유학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정치를 해 나가게 됐었죠. 그리고 난 뒤에 후한이 됐습니다. 자, 후한이 되니까 후한 때는 황관들이 발로를 해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혼란한 상태로 빠지게 되면요, 유가에 의한 통치가 어렵게 돼요. 어렵게 되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은 도가에서 발전한 도교에 의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한나라 이후에 굉장히 혼란한 상태로 빠지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중국 철학이 완성이 돼요. 이걸 곽상의 독화론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곽상의 독화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이걸 중심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진남북조를 잠깐만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방이 세웠던 전한 때는 서한이라고 하죠. 서한. 혹은 전한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외척들의 발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황제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한 때는 외척들 발호를 억제하기 위해서 황관을 양성했어요. 황관들이 나중에 난도를 키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합니다. 그래서 후한은
완전히 혼란한 상태로 빠지게 돼요. 혼란한 상태로 빠지게 돼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서 각 군웅들이 등장하죠. 군웅들이 등장하면서 황건적의 난은 진압되는데 나라가 세 개로 쪼갈라집니다. 조조의 위나라, 유비의 총나라, 손권의 오나라, 이렇게 세 개로 갈라져요. 갈라지는데, 근데 조조가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그죠? 그 시대의 상황은 뭐였어요? 그 시대의 상황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은 도가였습니다. 도가 독이었어요. 그래서 조조는 도교를 받아들입니다. 도가를 인정해요. 인정하면서 조조는 삼국을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총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총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진나라로 옮겨가는데, 진나라로 옮겨갈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제 그 삼국에서 전쟁, 위나라하고 총나라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하는데 총나라 유비죠. 유비가 죽습니다. 죽고 유비의 아들 유선이 황제에 올라요. 황제에 오르니까 제갈공명이 유선한테 출사표를 탁 내고 드디어 북방정벌에 났습니다. 북방정벌은 바로 위나라를 정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나라를 5차례나 정벌을 해요. 5차례 정벌하는데 이 정벌의 성공을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요. 위나라에는 최고의 명장 사마이 중달이 대장군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이 중달이 제갈공명이 대단히 뛰어난 전략가이긴 하지만은 사마이 중달도 그에 못지않은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섯 번째 제갈공명이 북벌을 하는데 그 마지막 북벌이 어디였는가 하면요. 오장원 전투였습니다. 근데 오장원 전투에서 사마의 중달이 제갈공명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청문을 보고 아 죽었구나 해서 사마의 중달이 총공격을 합니다. 총공격을 하는데 제갈공명이 수레를 타고 딱 나타나. 그래서 사마의 중달이 죽으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제갈공명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미 이런 사태를 알고 미리 나무로 제갈공명상을 다 깎아놓은 겁니다. 깎아놔서 나무로 만든 죽은 제갈공명이 사마의 중달을 쫓다. 이 정도로 제갈공명이 뛰어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사마의 중달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마의 중달이 뛰어나다 보니까 원래 조조제고요. 조조가 이제 그 위나라에 다스렸잖아요. 그때 이미 사마의 중달이 중용이 됐습니다. 근데 조조 다음에 조비거든요. 조조나 조비나 그다음 조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사마의 중달을 딱 보니까 사마의 중달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밑에서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마의 중달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사마의 중달이 그때마다 지략을 써서 빠져나갑니다. 아프다 하는 등 해서요. 그래서 이제 조조가 죽고 난 뒤에 조비가 황제에 오르게 돼요. 조비 황제에 올라와서 아주 예쁜 여자, 정주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를 사마의 중달에 첩으로 줍니다. 사마의 중달은 알아요. 이 정주란 여자가 예쁘고 뛰어나게 예쁘고 아주 발랄하고 재치가 있는 여자이긴 하지만은 조비의 간첩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기꺼이 받아들여요. 기꺼이 받아들여서 전혀 내색하지 않고 알콩달콩 잘 삽니다. 이건 이제 저가의 동침이죠. 저가의 동침에서 드디어 임신도 해요. 드디어 애 놓을 때가 됐습니다. 자, 애 놓을 때가 됐거든요. 애 놓을 때가 되었을 때 사마의 중달이 산파를 매수를 해요. 산파를 매수해가지고 그 매수한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정주란 여자를 죽여라 합니다. 그래서 정주란 여자가 산파에서 죽습니다. 자기 아들도 이제 태어나다 죽어버리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요. 그리고는 그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의 중달이
충격에 의해서 중풍에 걸립니다.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요. 사실은 중풍이 쓰러진 거 아니죠. 쓰러진 게 아닌데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소문을 내요. 소문을 내가지고 이때 실권자가 누군가 하면 조상이라는 대장군입니다. 조상이 모든 병권도 가지고 있고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는 2대 황제가 1대가 조비, 2대가 조예, 그 다음에 조상입니다. 조상이 자기 아버지 조예의 능에 참례를 하러 가요. 안심하고 갑니다. 왜요? 사마이 중달이 자기의 애척 정주가 애 낳다가 죽는 바람에 충격으로 중풍에 걸렸으니까 이제 사마이 중달은 끝났다 생각하고 조상을 비롯해서 그다음 조의 능에 가니까 그 황제 조삼 황제가 자기 동생들을 다 데려가요. 조상도 다 데려갑니다. 데려간 사이에 사마이 중달은 사실은 중풍이 아니에요. 중풍이 아닌데 사마이 중달이 갑자기 자기의 옛날에 신복 둘을 탁 부릅니다. 부르고 자기가 계속 길렀던 3,000명의 군졸들을 거느리고 이 당시의 수도가 낙양이었어요. 낙양성을 완전히 점령을 딱 해버립니다. 점령을 딱 하니까 그 실권자인 조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황제의 모든 가족들을 포로로 탁 잡아요. 잡고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가족 다 죽이겠다. 그러면요 황제나 실권자 조상은 원래 죽여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죽여라.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 외곽에 있는 군사를 모아서 정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했습니다. 못하고 가족 문제 때문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항복하니까 사마의 중단은 황제 폐위. 4대 황제 옹립하고 나중에 4대 황제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조상, 가족들 전체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해서 사마의 중단이 완전히 실권을 잡습니다. 실권을 잡고는 나이가 많아요, 이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의 장자 사마사한테 실권을 모든 걸 다 맡기고 사마사의 후손이 없으니까 사마사의 동생 사마소에한테 넘깁니다. 넘기고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이 황제로 돼요. 자, 이 사마염이 그러니까 진나라인데 진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진나라는 준주 전국시대만 하더라도 진나라가 있었고 진시황이 진나라가 있었고 또 진나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서진이라 그래요. 서진인데 원래 서자가 붙으면은 도읍을 대체로 장안에다 두는데 이 서진은 도읍이 장안이 아니고 낙양입니다. 낙양에다 도읍을 딱 만들고 초대 황제 처음 사마임이 초대 황제니까 황제 성군처럼 황제 노릇을 좀 잘해요. 잘하는데 그 잘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황제 어머니가 굉장히 검소해요. 검소하고 황제 어머니가 직접 배를 짤 정도로 검소해요. 그러니까 안 따를 수 없어서 검소하다가 황제의 모후가 돌아가시고 조금 지난부터는 굉장히 사치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사치한 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이 황제의 사위가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 기를 때 사람의 젖을 먹여서 돼지를 길러요. 사람의 젖을 먹여서 돼지 기르면 돼지 고기가 아마도 굉장히 연한 모양이에요. 이걸 갖다 바치면 그걸 맛있게 먹어. 그리고 이 당시 인구가 한 2천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무제 때 4천만인 게 한 무제 전쟁을 통해서 2천만으로 줄여버렸잖아. 줄이고 난 뒤에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계속 전쟁을 하는 바람에 인구가 2천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얼마로 후궁을 모으는가 하면요. 10,000명을 모아요. 물론 좀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은 후궁을 엄청나게 많이 모았습니다. 모아서 집도 다 후궁 사는 집을 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구하고 잠잘까를 결정을 잘 못 내려. 결정을 잘 못 내리니까 어떤 짓을 벌이는가 하면은 이제 양이 끄는 마차를 만들어요. 양이 끄는 수레를 만들어서 양이
딱 이제 가요. 가다가 어떤 후궁 집 앞에 딱 머물면은 그 후궁하고 하룻밤을 자. 이런 짓을 벌여. 그러니까 후궁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후궁들은 황제하고 자야 되니까 양이 좋아하는 음식을 자기 집 앞에 여자 걸어. 뭐 이런 짓도 하고, 그 다음에 맨날 연애하고 파티하고 하니까 이, 이 진나라가요. 진나라가 초대부터 망할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마염은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사마염은 조조, 유비, 성권의 나쁜 점 세 가지를 다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조는 어떤 나쁜 점이 있는가 하면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색을 좋아해요. 사마염이 여색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손권은 말년에 아주 황폐한 짓을 많이 해요. 그 황폐 그대로 따라해. 그 다음에 유비는 어떤 점이 나쁜 점인가 하면 유비는 자식 교육이 엉망이었어요. 유비의 아들이 유선이잖아요. 그죠? 유선의 그 엉망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염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아들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바보, 완전 바보야. 완전 바보인데 이 바보를 이 적장자거든요. 이 왕비, 황후에서 난 장남이요. 적장자니까 이걸 어쩔 수도 없이 이 태자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워낙 바보가 돼서 바꾸려 그래요. 바꾸려 그러는데 그때 이 태자의 장인이 누군가 하면 장인이 가풍이라는 장인인데 이 가풍이 간신이요. 간신짓 해가지고 실세 중에 실세가 돼버렸습니다. 실세 중에 실세가 돼가지고 태자비를 만들 때도 태자비 가남풍이라는 태자비인데 이 태자비가 엄청나게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검고 질투도 엄청 심하고 성격도 나쁘고 그런데도 황금으로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다 써가지고 자기의 딸을 태자비로 만듭니다. 태자비로 만들었는데 일단 이 사마염이 태자 사마충인데요. 사마충이 워낙 바보일 것 같으니까 바꾸려 그러지만은 실세가 이 가풍이 실세가 장인이네. 장인이고 또 하나는 손자 사마율이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손자 보고 그냥 놔두자 해서 이 사마염이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고 난 뒤에 사마충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봉건제 문제입니다. 원래 두나라는 봉건제였죠. 71명의 제후들을 거느리는 봉건제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마염이 잘 보니까 이 한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문제예요. 한나라 전한 때 한나라 무제가 봉건제후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원래 유방 때부터 봉건제후, 이 봉건제는 시대의 착오적인 제도이다. 이 제도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나라 유방이 원래 봉건제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기득권이 워낙 저항이 심하니까 조금 용인했어요. 반은 허용했습니다. 허용했는데 한나라 무제 때 봉건제를 싹 없앱니다. 한나라는 봉건제가 아닌데 서진의 사마염 황제가 가만 보니까 왜 한나라가 그렇게 쉽게 망했느냐를 생각해 보니까 한나라가 환관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 왕족들, 황제들의 친척, 일가 친척, 동생들, 뭐 조카들 이런 황족들은 그냥 아무런 권력이 없었어요. 아무런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했다. 그래서 한나라가 망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27명, 그러니까 사마시의 황제에 가장 가까운 27명을 각 지역의 제후로 봉합니다. 각 지역의 왕으로 봉해요. 왕으로 봉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 가서 각 지역을 다스리되 이 황제의 나라, 낙양에 있는 이 황제의 나라가 어려울 때는 너희들이 반드시 와서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봉건제를 부활시킵니다. 문제는 이 봉건제라 하는 것은요,
시대착오적인 제도요. 원래 춘추 전국 시대에도 봉건제 때문에 500년 동안 밤낮으로 싸웠잖아요. 시대착오적인 제도에도 불구하고 멍청한 사마염이 황제가 봉건제를 채용을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황제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바보 같은 사마충이 등장합니다. 사마충이 등장하는데 이때 황후가 누군가 하면 가남풍, 아까 가항우, 모승이 가항우, 가남풍이 이 황후가 돼요. 황후가 되니까 황후가 이제 황제는 바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황후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결정하는데 황제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항우가 가장 가까운 이게 파랑제, 아까 여기에 사마시 가까운 황제에 가까운 가족들을 전부 다 왕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27명을. 그 중에 가장 강력한 8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 8명의 왕들을 가남풍이 불러가지고 나를 지지해달라. 다른 왕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또 싸우죠. 그래서 이 8명이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하는가 하면요. 16년간 해요. 그러니까 이 봉건 제도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나라는 망조로 들어가요. 나라가 망할 때 가장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왕이 혼군, 현명하지 못한 왕이 들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분명히 망해요. 또 하나는 뭐가 망하는가 하면 간신이 있어도 망합니다. 또 하나는 황후가 악질이면 그것도 망해요. 그런데 이 사마충이 다스리는 이 진나라 서진은 황제도가 완전히 바보. 그 다음 황후, 가남풍 황후는 악질, 간신히 득실거려. 이런 상태에서 16년 동안 내란이 발생해버려요. 내란이 발생하고 또 가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버리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살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게 서진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사마의 중달, 뛰어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금수중의 금수저로 사마염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나라가 몇 년 만에 망하는가 하면요. 51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망하는데 여기에 이제 8명의 왕들이 난을 일으키는데 마지막에 사마월이 정권을 장악해요.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사마충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마치를 황제로 만들어요. 누가? 사마월이라는 사람이 황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자백에 숙청해버려요. 이 황제 측근들요. 황제가 보는 앞에서 1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황제는 동네 이장만도 못한 권력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와중에 서진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약해져요. 약해지는데 북쪽에는 흉노족이 강해집니다. 흉노족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사마월이 흉노족 토벌 중에 죽어버립니다. 죽고 그 다음에 흉노족이 공격해서 낙양을 함락시켜서 낙양을 완전히 약탈과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3대 황제 사마치가 흉노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걸 영가의 난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국에서는 치욕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마치를 흉노로 데려가가지고 흉노 황제가 사마치한테 푸른 옷을 입히고 흉노의 관리들한테 술을 따르도록 명령을 내려요. 이게 뭔가 하면 푸른 옷을 입힌다는 것은 이게 죄인들, 노예들한테 푸른 옷을 입혀요. 사마치는 마치 왕인데도 불구하고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고 거기다가 심부름으로 관리들한테 포도주까지 따르게 하니까 거기에 따라갔던 서진들의 관리들이 엉엉 울면서 슬프게 우니까 이 흉노의 황제가 사마치도 죽여버리고 포로도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업이라는 사람이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겨가서 여기다가 다시 천도를 해요. 천도를 하는데 이미 이 사마읍은 하나도 실권도 없고 조그만 장안 여기만 다스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흉노족이 침략해 들어오면서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사마읍이 누구한테? 사마예한테. 사마예는 사마의 중손입니다. 사마예한테 모든 정권을 줍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마예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건읍이라는 데로 가요. 원래는 낙양이 수도였잖아요, 그죠? 낙양이 수도였는데 낙양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건읍으로 가는데, 건읍이라는 데는 남경입니다. 지금의 남경이요. 동쪽이죠, 그죠? 낙양 서쪽이, 이걸 서진이라 그러고, 남경의 수도로 옮길 때 이걸 동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마예가 동진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황제? 예, 그래서 황제가 되는데 이걸 동진이라고 해요. 동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 이 동진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이 동진이잖아요. 이게 이제 서진이고, 이 서진이 망하고 그다음에 동진이 생기고, 북쪽은요. 북쪽은 5호 16국이 생깁니다. 5호 16국이라는 건 뭔가 하면 5개 오랑캐가 이 지역에 5개 오랑캐가 16나라를 세워서 치고받고 싸워요. 전쟁터지, 그러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시가 돼버려. 됩니다. 여기에 이 5호 16국을 완전히 통일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전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전진 아시죠? 전진왕 부견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전진왕 부견이 순도에게 불상과 불경을 고구려에 전달했으니, 그때가 언젠가 하면 소수리망 2년 372년에 불교가 처음 전달되었다. 그 전달한 왕이 누구요? 전진왕 부견이요. 이 전진왕 부견이 북쪽 전체 5호 16국이 다스리던 이 나라를 전체를 통일을 탁 해요. 통일을 탁 하고 난 뒤에 굉장히 강력해요. 이 동진은 게임도 안 돼. 안 되니까 전진왕 부견이 동진을 쳐들어갑니다. 동진을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갈 때 그때 군사가 얼마인가 하면요, 87만 명의 대군을 건너려요. 대군을 건너리고, 그 다음에 여기 동진은 군대를 끌어모았는데, 이 동진이요, 주로 이 양반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울 힘이 별로 없는 사회. 그러니까 군대를 끌어모았는데 8만 명밖에 안 돼. 8만 명하고 87만 명하고 싸워요. 그러면 전진이 반드시 분명히 이길 거잖아요, 그죠? 이건 또 굉장히 강력하고 정예병들이고, 이거는 8만 명은, 이건 뭐 정예병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진의 부계는 세 갈래로 수양성으로 쳐들어갑니다. 수양성을 쳐들어가는데, 여기 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는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비수강입니다. 비수강으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는데 전진에서 저여라고 하는 이 사신을 동진에 보내요. 보내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야, 너희들 병력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 100만이다. 쌓아봤자 너희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 항복해라. 그러니까 동진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근데 여기 사신이 한족이요. 한족인데 이 사신이 이 전진의 군사적인 내막을 동진한테 다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동진은 거기에 따라 계책을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좋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는데, 지금 항복할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니까 후퇴를 좀 해달라. 후퇴만 하면은 우리가 항복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좋다. 후퇴할게. 후퇴하는데요, 100만 대군, 87만이면 거의 100만 대군이잖아요, 그죠? 100만 대군이 후퇴를 하는데, 여기서는 계속 전진해요. 전진하는데 후퇴하니까 굉장히 혼란한 상태로 빠집니다. 동진이 이걸 노렸어요. 노려가지고 바로 8만 명이 진격해요. 이 혼란한 상태에 진격해버리니까 제대로 대적도 못하고 완전히 다 완벽하게 져버립니다. 완벽하게 지면서
전진이란 나라가 망해요. 망해요. 망을 한 뒤에 북이란 나라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진은요, 싸움에 이겼어요. 싸움에 이기고 동진이라는 나라는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죠. 이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멸망시킨 두 황제가 있어. 한 사람은 무제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아들 안제입니다. 이제 무제의 아버지가 사마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마욱. 사마욱인데 이 사마욱은 본처도 있고 첩도 굉장히 많은데 자식이 없네.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식을 보려고 그래. 그래서 이 사마욱이라는 사람이 간상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한테 애를 낳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간상가가 이 사마욱의 집안의 여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애 놓을 수 있는 여자들의 간상을 다 봐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이야. 흑인 여자 한 사람만 애를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흑인은 그때 노예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흑인이고 키도 굉장히 작아.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얼굴도 검고 그러니까 못났지. 조그맣고 못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간상가가 사마욱한테 이 사람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욱이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어떤 여자라도 결혼하겠다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여자하고 흑인하고 동방화촉을 밝혀요. 화촉을 밝혔는데 되게 못생겼으니까 눈 감고 동방화촉을 밝혀 하룻밤만 자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발걸음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임신을 했네.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해서 놓은 아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구대 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구대 무제, 이 구대 무제가 아까 비수대전에서 승리한 황제가 바로 구대 무제입니다. 무제인데 이 무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수대전 이기고 해가지고 이제 후궁들을 다 모아놓고 주연을 베푸는데 근데 이제 이 무제가 굉장히 총애하던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장기인이요. 장기인을 굉장히 총애했어. 계속 총애했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이제 그 여자가 30살 넘었어. 이제 니도 이제 30살 넘었구나. 30살 넘었으니까 30살 넘은 게 여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새 후궁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해요. 그날 저녁에 술이 취했잖아요. 무제가. 술 취한 무제한테 큰 이불을 덮으셔서 질식사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무제는 35살의 나이로 허망하게 최후를 맞게 되고 10대 안제를 거쳐서 그 다음에 12대 공제가 됩니다. 공제가 되면서 여기에 송나라 유유한테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이 선양을 해요. 네가 왕해라. 이건 성이 틀리니까 송나라 남조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진과 동진이 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위진남북조가 몇 년간 이어지는가 하면요, 한 350년간 이어져요. 그래서 350년 동안에 이 대표하는 사상이 뭔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진시대,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에서는 원래 한나라는 육아였죠, 그죠? 육아인데 황건적의 난이 벌어지면서 한나라는 통치를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통치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면 유교로 통치가 안 돼요. 안 되고 그 시대에 백성들한테 널리 퍼졌던 종교인데 왜 이 종교 발생하는가 하면은 하도 험난한 시대니까 나라가 백성들을 보호 못해요. 그러면 개인 스스로 안전을 추구해야 되는데 개인 스스로 안전 추구할 수 있는 건 종교잖아요. 그죠? 이때 나타난 종교가 도가계통의 오두미도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거의 다 오두미도를 믿었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은 도가였습니다. 유교가 아닙니다. 도가였어요. 다음에 진나라. 진나라인데요. 이 진나라도 지금까지 진나라 역사를 얘기한 거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진나라도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부패하고 파랑이 난 16년 동안 전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통치 기반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혼란 상태에 빠지니까 그 시대의 사상가들은 이거 이 시대에 같이 못 놀겠다. 그래서 현실 방관을 하고 그리고는 쾌락주의에 빠지고 정신적인 자유로 됩니다. 자유로 되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은거를 해요. 중림 실현 들어보셨죠? 은거해가지고 사변 철학, 이게 실천하지도 못할 그런 아주 고상한 철학이 돼버려. 고상한 철학이 되면서요, 이게 중국 철학의 최고봉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고상한 철학인데, 이 고상한 철학 중에 이제 중림치련 같은 경우, 중림치련, 이거 사회가 어지러우니까 사람들이 다 은거해요. 중림이라는 게 뭔가 하면, 대나무 밭에 7명들, 7명이 중요해요. 7명이 모여서 검거 타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도가의 아주 높은 사상을 얘기하고, 근데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래서 현실하고 관계없는 그 사상이 나오는데, 그 사상의 첫 번째가 누군가 하면요, 왕필이라는 사람이, 왕필. 이 왕필이라는 사람은 여기 220년 되니까 226년에 태어나서 249년에 죽어요. 그 몇 살에 죽는가 하면은, 몇 살이요? 우리 나이로 24살에 죽습니다. 아주 천재고, 이게 언제 시대 사람인가 하면 조조, 위나라 사람이요. 조조가 있었던 그 시대 사람이요. 그래서 나이는 젊지만은 조조 같은 사람을 불러놓고 노자를 강의했던 사람이 왕필이었습니다. 왕필인데 이때 주장한 게 뭔가 하면요, 기무론을 주장해요. 기무론이라는 건 뭔가 하면 무가 존귀하다는 사상이요. 무가 존귀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도가에는 유와 무로 나누죠. 유와 무로 나누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걸 현상계라 하죠. 그죠? 현상계라 그래. 현상계라 그러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것들은 유이다. 유인데, 이 유가 어디서부터 태어나느냐,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그 생긴 것은 무에서부터 생겼다. 무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무에서 모든 것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무가 뭐요? 무가 본체입니다. 무가 본체고, 그다음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는요, 말단 현상계. 근데 노자가 말하는 무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요. 무가 뭐냐? 무가 뭔가 하면 노자의 무는 노자의 1편에 뭐가 나와요? 도가도, 비상도, 명감은 비상명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는 거면요, 무명천지지시, 유명천지지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무명천지지시가 무슨 뜻이냐? 이게 무명, 이에서 무가 나오는데, 무명천지지시인데요. 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출발점, 천지의 시작을 이름한답니다. 무라는 게 뭐요? 시인데, 시는 초입니다. 초거든요. 초인데, 초를 파자해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요, 여기 옷의변이나 옷감이 나오고, 이게 칼도가 나와요. 옷감이 나오고 칼도가 나오는데,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옷감이 이렇게 있어요? 옷감이 있는데, 옷감을 자르려 그래요? 자르면은 초가 아니야. 그러면 자르지 말아야 돼. 자르지 말아야 돼요. 자르지 말아야 되는데 자르지 않는 것도 초가 아니야. 그러면 자르는 것하고 자르는 것 사이에 곧
고개 쳐요. 자르면 안 돼. 자르면 안 되고, 안 잘려도 안 돼. 예를 들면 이제 달리기 같은 게 달리기 할 때, 이게 스타트 할 때 총을 빵 쏘잖아요. 빵 쏠 때 달리면은 이미 초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된 거고,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달리지 않아. 달리지 않으면은 이것도 초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작과 그 다음에 달리는 거에 그 사이가 초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오묘한 영역.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묘한 영역, 요걸 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되면은 유가 돼요. 유. 그죠? 시작되면 유가 돼. 달리기 시작하면 유. 옷감이 찢어지면 유인데 그게 그 시작 바로 전의 상태. 전의 상태 이걸 무라고 해요. 자기가 없으면서 무는 없어요. 원래 없는데 다른 것이 있도록 해줘. 그죠? 항상 이게 초가 있어야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걸 바로 무라고 한답니다. 무. 굉장히 좀 오묘한 내용이요. 오묘한 내용. 그래서 왕필은 뭐라느냐? 왕필은 자, 이거 아까 무에서 자기는 없지만 무에서 다른 모든 물질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무를 귀중하게 논한다 해서 기무론이 되어 왜 왕필이 이 무를 중시하는 논을 그걸 내놨느냐 하는 건데요. 왕필이 살았던 시대는 조조가 살았던 시대고 조조가 살았던 시대는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유비의 청나라, 그 다음에 송건의 오나라가 항상 싸움을 했던 시대 아니에요. 구한 때부터 계속 싸움을 했던 시대인데 요게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유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거요. 혼란스러우니까 이거 자꾸만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게. 그래서 인이 뭐를 하려고 하는 이 육아계통이죠. 그죠? 유교 육아계통. 유계통 뭘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거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무위로 해야만 세상이 저절로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반영한 사상이요. 유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김우론 요점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무위로 통치해야, 무가 귀중하니까 무위로 통치해야 사회가 저절로 돌아간다. 이게 왕필의 기무론이었어요. 이게 위나라였습니다. 위진현학의 위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위진현학의 두 번째가 배위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서진 때 사람이에요. 서진 때 사람이 딱 나타나면서 이번에는 유를 존중하는 논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필의 기물은 이거 문제가 있다. 왜냐? 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은 뭐가 생긴단 말이냐? 아니다. 그게 아니다. 아니고 만물의 존재 근거는 유이고 유는 저절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왕필의 경우는 모든 진리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무에 있었어요. 무에. 근데 배위는 무라는 건 원래 없는 건데 무에서 뭐가 생긴단 말이냐. 진리는 현실 자체에 진리가 있는 것이다. 원래 모든 중국 철학은요. 관념론을 부정해요. 공자나 노자도 관념론을 부정합니다. 모든 진리는 어디요? 모든 진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현실 안에 진리가 있다라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배위는 바로 중국 정통의 사상입니다. 그다음 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를 전시해가지고 만약에 무가 존중된다면은 인간이 만든 유의 제도, 예법이나 제도가 상실하게 돼가지고 인간에 의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인간에 의한 정치를 못한다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그러니 오히려 무보다는 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설을 배위가 탁 내세워요. 이걸 이제 곽상이라는 사람이 독화론을 탁
흔했습니다. 이 곽상의 독하론이 중국의 철학의 최고의 최고봉이요. 최고봉인데, 이제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왕필은 모든 사물의 근거가 무가 본체라고 했어요. 배인은 유라 그랬습니다. 유라 그랬어. 근데 곽상은 언제, 이 사람은 위나라 사람이고, 배인은 서진 때 사람이고, 곽상은 동진 때 사람이요. 동진 때 사람이고, 장자주를 쓴 사람이요. 장자주에서 독하론이 나옵니다. 독하론이 나오는데, 이 독하론에는 두 개를 엎쳐서 뭐라는가 하면, 자, 이 왕필은 무에서 뭐가 나온다 했는데, 맞다, 그래. 무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게 만물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어떤 인연이나 어떤 존재 근원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긴다. 저절로 생기고, 만물이 저절로 생기고, 만물이 어떤 거에 의해서 생성, 발전, 변화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발전된다? 어떤 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독자지다. 독자적으로 질서한다. 독자적인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입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부모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곽상의 독하론에 의하면 독하론에 의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는가 하면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중매가 아니더라도 남녀가 결합해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태어난다. 어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내가 오늘 둘이 동방하축을 밝히면서 내가 오늘 멋있는 애를 하나 만들어야지 해서 만든 게 아니다.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게 나다. 그리고 나고, 내가 내 스스로 성장하고, 어떤 거에 의지해서 성장한 게 아니다. 내 스스로 또 변화하고, 또 내 스스로 죽어간다. 그러니 타인의 삶을 모방할 필요가 없고,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독하론이었어요. 근데 이 독하론이 왜 중국 최고의 사상인가에 대한 게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내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아무리 설명하려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서양 철학하고 비교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서양 철학을 한번 볼게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다시 서양 철학 얘기하기 전에 중림치련. 이 중림치련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하면요. 이제 7명이 대나무 밭에 모여가지고,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모의 인연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났다. 스스로 태어났으니 부모한테 간섭받을 필요 없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그건 스스로 돌아가시는 거다. 돌아가시는 거니 부모 상중에 검문고를 들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음주가무해도 이것은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 이 사람들은요, 누구한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맘대로 고상한 얘기하고. 네, 왜요? 나는 내 스스로 태어나고 남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아가고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중림치련이었어요. 이게 곽상의 독하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중국 최고의 사상이 되는가? 그걸 서양 사상사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